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어, 관여도에서 끝내지 않은 뒷부분 내용을 좀 살펴보고 지각 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월요일 수업에 대한 보강으로 동영상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대행사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광고 전략을 수립하기 전에 FCB 그리드라는 것을 먼저 분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FCB 그리드라는 것은 원래 맨 처음 시작한 광고 회사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FCB 애드버타이징 플래닝 모델이라는 거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FCB는 풋, 컨 앤 벨링이라는 광고 대행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FCB 그리드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두뇌의 기능을 좌방구와 우방구가 다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것을 활용한 모델로 소비자들이 제품 구매할 때 어느 쪽 그 두뇌를 더 활용하느냐 하는 정도에 따라서 광고의 크리에이티브 방향이 달라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출발한 모델이 바로 FCB 그리드라는 겁니다. 아마 이 당시에도 이 FCB 그리드에 아마 심리학을 전공한 친구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성적인 것과 감성적인 것을 구분해야 된다라는 거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싱크는 이성적인 거, 감성적인 건 feel, 그리고 고관이요, 저관이요. 이렇게 해서 어, 4분면의 분석을 하는 거죠. 이성적인 것인 경우에 고관유 제품, 또 이성적인 경우에 저관유 제품, 그다음에 감성적인 부분의 고관유 제품, 감성적인 부분의 저관유 제품,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고관유, 저관유는 일반적으로 구분해서 잘 나눌 수 있는데, 과연 이성적이냐, 감성적이냐 하는 부분은 또 다른 차원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해 줘야 된다라고 해서 이게 아마 만들어진 모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성적이냐 감성적이냐, 그리고 관여도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제품의 분류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뭐 전통적인 접근 방법은 그냥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거였죠. 근데 이 전략을 만들고 나서 바로 실행을 하는 게 아니라, 전략을 만들 때 이 FCB 그리드 모델을 적용시켜 주는 것이 우선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FCB 그리드 모델에 따라서 실행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FCB 그리드에서 얘기하는 고관여와 저관여, 그리고 이성적, 감성적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고 광고를 제작해야 정확한 방향이 설정될 수 있다라고 전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광고회사에 들어가면 어, 신입사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요. 교육을 시킬 때 마케팅 전략, 광고 전략, 뭐 크리에이티브 전략, 기본적인 전략에 대한 내용들을 교재로 만들어서 신입사원들 교육을 시키는데,
이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교육시킬 때 이 모델이 가장 먼저 등장을 해요. FCB 그리드 모델을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보통 이것과 관련된 부분이 바로 관여도의 문제. 그래서 관여도를 이제 항상 맨 처음에 고려해야 된다는 게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한 거죠. 뭐 FCB 그리드의 기본적인 구조는 하이 인발브먼트, 로우 인발브먼트, 고관여와 저관여, 그리고 이제 이성적, 레이셔널, 그 다음에 이모셔널, 감성적 했을 때 이 4분면에 들어가는 제품들이 구분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따져보자. 이제 소비자들에게 이제 소비자 조사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과연 이 제품에 대해서 정말 관여도가 높은지, 관여도가 낮은지, 그리고 또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런 제품을 선택하는지, 아니면 감성적으로 구매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하면 거의 4분면에 들어가는 제품군들이 쭉 분류가 될 거예요. 그래서 펑셔널 팩트라는 게 이제 이성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작용하는 거죠. 그리고 로직, 논리적인 접근을 하고, 또 프로덕트의 특성들, 캐릭터리스틱스라는 게 제품 특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중심으로 이루어진 측면을 소비자들이 많이 고려한다면 그건 이성적인 거죠. 감성적인 측면은 우선 퍼스널리티가 작용을 할 거예요. 거기다가 감각적인 측면, 센스, 그다음에 필링, 느낌이나 분위기 같은 것들을 고려하는 제품군이라면 감성적인 제품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감성적인 제품 중에서도 하이 인발브먼트 제품이 있고 로우 인발브먼트 제품이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성적인 제품군 중에서도 하이 인발브먼트인 제품이 있고 로우 인발브먼트인 제품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측면을 먼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어, 문화적인 차이에 의해서 또 국가별로 사실은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고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이 제품들의 유형과 또 미국 사람들이, 또 중국 사람들, 뭐 일본 사람들, 동양 문화권은 좀 유사한 측면이 있겠고, 또 서구의 문화권은 좀 그 문화권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아무튼 국가별로 분석을 하고 보통 전략을 수립하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FCB 그리드를 적용한 카메라의 경우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폴라로이드 카메라는 보니까 이성적인 부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호주, 독일, 일본도 대부분 다 카메라의 제품 같은 경우는 이성적이고 고관여 제품군에 들어간다고 분석이 되어진 거죠. 기본적으로. 근데 동일한 카메라라고 하더라도 국가별로 그리드 내 위치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호주 굉장히 아주 이성적인 부분이 강하고, 또 고관여에 굉장히 강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좀 그 강도가 떨어지죠. 그죠? 그래서 이런 그 카메라라고, 동일한 카메라라고 하더라도 그 위치가 다르면 그거에 따라서 광고 표현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적용한
소비자들의 행동을 보면 이것도 또 역시 다르죠. 분명히. 그죠? 이성적인 경우와 감성적인 경우를 구분하고, 그 다음에 하이 인발브먼트와 로우 인발브먼트를 구분해서 고관여이면서 이성적인 제품 같은 경우는 역시 정보지향적이고요. 이성적 구매를 하죠. 논리적 구매를. 그리고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그 다음에 느끼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하는 요 순서대로 사실은 구매 행동이 일어나요. 감성적인 부분은 또 감각적이고 감각지향적이라고 볼 수 있고, 감각적 구매를 하겠죠. 고관여 제품의 경우라도. 그래서 feel, plan, do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성적이지만 로우 인발브먼트의 경우에는 습관적이고 습관적인 구매 행동이 일어나는데, 플랜 하면 이게 사야 될 필요가 있는 제품이고 이걸 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바로 구매 행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느끼는 거죠.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감성적이면서 저관여인 경우는 자만족적인 경우예요. 그래서 충동관 구매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충동적인 구매가 여기서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따지고 묻고 이런 거 없고 그냥 바로 느끼고, 그죠? 그리고 구매 행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이거 내가 역시 잘 샀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이런 구매 행동들이 이성적이냐 아니면 감성적이냐, 고관여냐 저관여냐의 그 각각의 케이스별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그런 측면이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60개의 제품을 가지고 미국에서 조사한 결과를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성적이냐 감성적이냐, 관여도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쭉 이렇게 제품을 했죠. 자동차 같은 경우, 그죠? 보험, 신용카드, 여기 이제 스포츠카는 감성적인 거에 가까워요. 고관여 제품이긴 하지만. 머리 염색약, 향수, 고가 손목시계, 원두커피. 그 다음에 이제 이성적인 제품이지만 관여도가 낮은 제품에는 샴푸, 면도기, 그죠? 그 다음에 감성적인데 관여도가 낮은 부분은 저가 손목시계, 담배, 피자, 땅콩, 버터, 맥주 이런 것들이, 스낵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제품군에 따라서 분명히 전략 방향이 완전히 구분되어질 수밖에 없고, 그 전략 방향에 따라서 사실은 크리에이티브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FCB 그리드예요. 관여도와 우리 인간의 두뇌 영역을 가지고 좌반구와 우반구가 서로 다르게 작동되어진다 라는 우리 심리학에서 나온 그런 얘기들을 바탕으로 해서 광고 전략 수립할 때 반영하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관여도와 관련된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바로 이어서 소비자의 정보 처리 지각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각 과정은 우리 심리학에서 가장 또 기초 분야로서
모든 심리학에 다 적용이 되고 있다. 응용 심리학 분야에 다 적용이 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비자 심리학에서도 지각 과정은 매우 많은 적용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 소비자가 정보 처리를 하는 가운데서 먼저 정보의 습득과 관련된 접촉과 관련된 부분이죠. 소비자들은 정보를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얻게 될까? 뭐 요즘은 너무나 많은 정말 많은 그 매체들이 등장했고 다양한 매체들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 그 루트로 방법으로 소비자들에게 노출이 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뭐 하루에 광고물을 접촉하는 그 개수가 예전에는 한 뭐 1500개에서 2000개였다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은 뭐 3000개 많으면 4000개까지도 될 거예요. 근데 물론 우리가 그렇게 많은 광고물에 노출되어 있지만 솔직히 거기서 어, 지각하는 경우 주의를 기울이고 어느 정도 내가 들여다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죠. 그렇게 무수히 많이 쏟아져 들어오는 자극 정보에 대해서 소비자는 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에 주의를 기울일까가 중요한 부분이고 그 자극 정보를 또 어떻게 이제 지각하게 되는지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이 정보를 어떻게 입수하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바로 이러한 오감각을 통해서 분명히 여러 가지 다양한 자극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을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통해서 접촉이 되어지고 그런 정보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나죠. 근데 그 빠른 속도로 일어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자극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그 주의를 기울인 자극을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지가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 우리 인간의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러한 정보들을 과연 소비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내용이 바로 지각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감각 과정과 지각 과정을 쭉 살펴보면 이게 전체적인 프레임이라고 볼 수 있죠. 외부 자극,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으로부터 감각 수용기로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자극을 일단 감각 과정이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우리가 exposure, 그러니까 노출됐다라고 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예요. 수많은 자극들이 우리의 감각 수용기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과정. 그게 감각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온 오감을 통해서 들어온 자극들을 정보화시키는 과정, 감각 정보화시키는 거죠. 시각 정보, 후각 정보, 미각 정보,
청각정보, 촉각정보, 이렇게 오감각을 통해서 들어온 자극들을 정보화시키는 과정이 감각정보로서 변환되는 과정이고, 그거를 이제 정보 처리하는 거, 그게 지각적 정보 처리 과정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 감각 수용기에 들어온 수많은 자극들 중에서 소비자가 처리하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주 소수의 자극만을 처리하죠. 그거는 일단 소비자가 어텐션이라는 주의를 기울여야만 정보로서 처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과정이 해석 과정이에요. 그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소비자의 그 다음 반응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간이면 인간이라면 이러이러한 지각 처리를 하고 있다라는 게 우리가 지각심리학에서 배운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각적인 특성들, 지각 처리의 지각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성들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야 광고물을 만들 때 그 광고물도 자극이에요. 하나의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자극이잖아요. 그러한 그 광고물을 어떻게 구성시키고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소비자들의 뭐 여러 가지 기억이나 아니면 이해하는 거나 이런 부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야겠다. 광고를 제작하는 사람도 알고 있어야 되고 광고를 기획하는 사람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이해하고 광고물들을 제작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일단 감각 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면 일단 감각 등록기라는 건 오감 기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이 오감을 통해서 들어온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 5가지 자극들은 뭐가 됐든 간에 일단 외부 정보들은 모두 등록이 돼요. 이 감각 등록기에. 눈을 통해서 들어온 거, 귀를 통해서 들어온 거, 코를 통해서 들어온 거, 뭐 입을 통해서 들어온 거, 피부 접촉을 통해서 들어온 거, 이런 것들은 일단 등록이 되게 돼 있고, 근데 거기에 굉장히 빠른 아주 순간적인 시간 동안 머무르게 돼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 머무른다고 해서 기억은 잘 못하게 되죠. 그리고 정보들을 여과시키는, 우리가 삼투압이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죠? 다 대부분 내보내고 거기서 남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여과 장치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다 나머지 흘려보내고, 그죠? 한두 가지의 자극들만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처리 정보는 모두 사라진다. 왜? 저장력은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단기 기억에서 7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하는 단기 기억의 용량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단기 기억이 이루어지더라도 20초에서 30초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래서 뭐 대부분의 인간들은 다 동일한 방식으로 정보들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개인적 경험이나 문화적 영향이라는 것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다 동일하게 처리를 하게 돼 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또 이런 자극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건 절약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정보 중에서 일부 감각 정보만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뭐 인지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많은 생각을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죠. 이런 자극들을 처리할 때도 역시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 아주 간편하게 손쉽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많은 정보가 있더라도 많은 자극들이 있더라도 일부
감각 정보만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극별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우선 가장 대표적인 자극이 바로 시각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각을 활용한 여러 가지 광고물, 마케팅 자극물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보통 시각적인 자극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건 색상이에요. 그래서 색상의 어떤 통일성, 색상을 활용한 제품의 이미지를 형성시키는 측면,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제품의 색이나 크기, 스타일과 같은 정보를 처리하는 건데, 우리 인간의 오감 중에 가장 발달되어 있는 측면이 바로 시각입니다. 그리고 또 색이라는 것은 이 색을 통해서 우리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색을 보고도 우리가 정서가 다양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붉은색 계열을 보면 좀 강렬한 느낌이 들잖아요. 각성되는 느낌. 그리고 식욕도 자극시킬 수 있죠. 그죠? 빨간 입술, 그 다음에 이런 떡볶이, 아주 시뻘건, 어, 양념으로 뒤덮인 그런 떡볶이 같은 거 보면, 군침이 돌잖아요. 먹고 싶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푸른색 계열을 보면 굉장히 좀 편안하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배경 장면, 그죠? 푸른 하늘, 그 다음에 이 초록색 초원,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근데 우리 광고물 중에 이 포카리 스웨트라는 제품, 우리 한국에서도 이런 파란 배경을 활용한 광고가 아, 방영됐었고요. 일본에서도 역시 다른 광고물이긴 하지만 역시 파란색, 패키지 그 포카리 스웨트 병에도 파란색이고 배경도 파란색이잖아요. 통일감을 주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시각 자극은 이런 제품 간에 또 브랜드 간의 어떤 차별성을 보여주는 단서로서 작용을 해요. 대표적으로 콜라에 두 제품이 있죠. 코카콜라와 펩시콜라. 코카콜라는 보통 빨간색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광고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마케팅 자극물로 활용할 때도 빨간색을 주로 활용하고요. 펩시콜라는 참 우리의 어떤 태국 무늬 같은 파란색과 빨간색이 들어가 있는데 주로 파란색을 많이 활용하고 있죠. 그 차별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예전에 이제 그 필름 회사들, 요즘은 필름 회사들은 거의 사라졌죠. 다른 제품을 다 생산하고 있겠죠. 그죠? 요즘 필름이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 이제 브랜드 회사 기업명을 가지고도 LG, 삼성, 현대자동차, 뭐, 색상이나 그런 어떤 이 문자의 시그니처, 이런 사명을 가지고도 좀 변별이 되고, 또 어떤 이런 엠블렘 같은 것도 차이가 있죠. LG는 요런 LG의 심벌 마크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고, 삼성은 그냥 회사명만을 활용한 파란색 배경에 흰색으로,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이런 파란색 배경에 흰색 문자인데 여기에 이제 엠블럼을 또 표시를 해놨죠. 아무튼 이런 기업명을 홍보할 때도 마찬가지고 광고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자극물을 제시할 때도 기업마다 브랜드마다 차별적인 자극으로 작용을 시킨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후각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건 내용이 좀 그대로 카피가 됐네요. 이거는 무시를 하시고, 정서 유발 효과.
정서 유발 효과가 있어요. 후각. 냄새 맡으면, 어, 안 좋은 냄새 맡으면 기분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죠? 그런 정서 유발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회피한다고 그게 회피해질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왜? 여러분들 눈으로 시각적인 거는 내가 눈을 돌리면 회피할 수 있지만 후각은 냄새가 나는 부분은 물론 코를 손으로 틀어 막으면 어느 정도는 일시적으로 막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미 냄새를 맡은 다음이죠. 그리고 지속 시간도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그 후각에 대해서 바로 적응을 해서 둔화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죠? 둔감화가 돼요.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리고 그 후각 정보들은 또 표현이나 설명이 좀 곤란하죠. 무슨 냄새가 나? 그랬을 때 그게 무슨 냄새인지를 말로 표현은 못해도 본인의 어떤 정서 유발이 일어나고 그런 향에 대해서 느끼는 부분은 생겨요. 그래서 어떤 샘플일 때 향기 나는 판촉물을 활용하는 경우도 예전에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많은 제품이 그죠? 여러분들 집에서 쓰는 방향제라는 것도 있죠. 스프레이 방향제, 화장품, 향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제품들이에요. 방향제가 그렇고 화장품이 그렇고 그 외에도 또 다양한 제품들이 그 향기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측면이 많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 방향 산업의 규모가 굉장히 확장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또 이 똑같은 연장선 선상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요. 뭐 기억도 회상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완화시킨다라고 해서 아로마 테라피. 그리고 이제 엄마의 로션 냄새.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의 로션 냄새가 굉장히 부드럽고 냄새가 꽤 좋아요. 그러니까 엄마 품에 있을 때 엄마의 화장품, 특히 로션 냄새 같은 거에 어렸을 때 꽤 많이 기억이 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억과 연합이 되어져서 좋거나 나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게 바로 후각 어, 자극이다. 커피, 그죠? 그다음에 이 서점에 갔을 때 그 책 냄새, 종이 냄새도 나지만 그런 종이 냄새가 한편 좋은 측면도 있지만 또 그 냄새가 무조건 좋은 쪽으로만 작용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서점에는 특히 은은한 아주 차분하고 은은한 향이 좀 날 수 있게 그런 방향제들을 곳곳에 설치해 놓죠. 예. 이게 이제 바로 후각과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각 자극이에요. 이 청각 자극도 역시 많은 영향을 미치는 자극이다라고 볼 수 있죠. 소리는 영향력이 커요. 그죠? 영향력이 꽤 큰 자극입니다. 그래서 정서와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정서와 행동에. 그래서 광고 속의 음악 징글이다라고 하는 것은 제품에 관한 메시지가 음악적으로 제시되거나 뭐 브랜드 네임을 반복적으로 제시하는 노래, 계속 브랜드를 되뇌이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배경음악으로 만들어서 소비자의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올려주고 기억을 잘 두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소비자를 어, 이완시키거나 흥분시키는 효과도 일으켜요. 그래서 브랜드를 인식시키고 그걸 유지하고 무드를 유발하는. 뭐 요새 그 음악 그 ASMR이라는 것도 막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 사람들한테 편안함을 만들어주는 음악도 있고 막 정신없게 만들어주는 음악도 있고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음악도 있어요. 근데 이제 광고를
만들 때 배경음악으로 활용하는 것들은 그 제품이 뭐냐에 따라서 다른 정서를 유발시키겠죠. 그죠? 광고 속의 효과음, 막 이 닭이 튀겨지는, 그 튀기는 장면, 튀김 소리가 막 굉장히 강하게 부각되는 경우, 아, 치킨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주는 거죠. 치킨이 땡긴다. 이런 카피와 함께 광고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참치, 이거는 뭐 펭수를 이용했고, 뭐 손흥민까지 또 등장을 해요. 슈퍼콘. 하여튼 뭐 이런 식의 그 청각적인 자극을 활용한 광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다가 이 차별화 단서로서 많이 활용이 돼요. 차별화 단서로서. 그래서 어, 이건 자동차 광고인데 이 소리를 좀 들어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제가 이 PDF 자료가 아니라 PPT에는 이걸 좀 링크를 좀 걸어놨는데 요 이 동영상 강의한 자료로서는 아직 그 부분까지 연결을 못 시켜놨어요. 나중에 수업 시간에 혹시 기회가 되면 이 광고를 한번 보면 소리밖에 안 들려요. 이게 사막을 질주하는 자동차예요. 이게 뭐냐면 세피아의 런칭 광고입니다. 세피아라는 기아에서 나온 90년대 초중반에 나온 세피아라는 차의 광고인데 사막을 질주하는 그 엔진 소리만 부각되고 그냥 먼지 그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 소리만 계속 나는 거예요. 한 10여 초, 20초 동안. 그리고 광고가 끝납니다. 세피아라는 그 브랜드가 마지막에 제시되면서. 그리고 이건 여러분들 아마 보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굉장히 오래된 광고인데 용각산 광고입니다. 용각산. 용각산이라는 브랜드는 지금도 있고 요새 좀 제품의 형태가 달라졌지만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용각산은 뭐예요? 그 기침, 가래를 해소시켜주는 가루약이에요. 처음 제품 출시됐을 때. 근데 이 가루약이 요 알루미늄 통 속에 들어가 있는데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라는 카피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손을 통해서 용각산을 흔들어요. 좌우로 흔드는데 소리가 나면 가짜예요. 그러니까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는다. 그 분말이 거기 들어가 있는데 너무 부드럽고 미세한 분말이 들어가 있어서 전혀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근데 보통 다른 제품들은 소리가 나요. 그게 이제 용각산하고 확연하게 차별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이건 여러분들 할리 데이비슨 엔진 소리. 이 할리 데이비슨의 엔진 소리는 워낙 유명하니까. 그죠? 말이 달려갈 때 말발굽 소리 같은 그런 소리를 엔진 소리로 구현한 거예요. 굉장히 강한 굉음처럼 나오죠. 코카콜라의 병뚜껑 따는 소리도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광고에서도 이 병뚜껑을 딸 때 그 소리를 굉장히 부각시키잖아요. 그죠? 차별화 단서로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촉각은 활용이 굉장히 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마케팅 장면에서 활용이 어려운 분야가 바로 촉각입니다. 그래서 보통 시용을 직접 만져봐야 느낄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 촉각 단서는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해줘요. 그리고 가격의 단서로서 작용을 할 수 있어요. 부드러우면 고급스러워 보이고 좀 거칠거칠한 느낌은 남성적인 부분을 상징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거죠. 옷이나 휴지 같은 거 만져볼 때 굉장히 부드럽고 매끌매끌하면 그 실크 옷감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리고 아주 얇고 부드럽고 아주 섬세한 조직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건 비싸게 사람들이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 아마 옷을 사러 갔을 때 그 옷의 옷감을 만져보는 건 기본이잖아요. 만졌을 때 그 촉감이 좋으면 이거 좀 비싸겠는데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요즘에 뭐 휴지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뭐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뭐 굉장히 많은 소비가 일어나는 소모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휴지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다양한 휴지가 나오지만 사실은 가격의 차이가 있어요. 아주 그 비싼 휴지도 있고 중간 가격, 낮은 가격. 근데 그 종이의 질이 다르잖아요. 만져보면 알지요. 역시 가격 단서로 작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같은 사례가 있는데 간사이 공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측면으로 감성공학이다라는 부분인데 고객의 느낌을 디자인 요소로서 나타내는 철학이다. 마츠다라는 자동차 회사에서 어, 변속 레버를 길게 제작을 한 거예요. 길게. 그죠? 굉장히 길게 제작한 거죠. 그러면 최상의 스포츠감과 통제감을 소비자들, 그 승용차를 운전하는 운전자에게 제공해 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고객의 느낌을 디자인 요소로서 재현한 그런 철학이 있는 부분을 간사의 공학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가장 먼저 활용한 사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미각은 제품 선택을 하는데 또 중요하게 고려가 되는 감각 단서죠. 특히 이제 식음료, 그 중에서도 주류 같은 경우는 바로 가격 단서가 돼요. 이렇게 연식이 표시된 것들, 그죠? 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술의 맛이 달라진다라고 하잖아요. 저는 뭐 제가 술을 먹지 못해서 술 맛을 구분을 못 하겠는데, 아무튼 이런 위스키들은 어, 몇 년산이냐, 몇 년 된 그 술이냐에 따라서 술 맛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나중에 여러분들도 뭐, 위스키를 드셔본 분도 있겠지만 나중에 이제 사회생활 하다 보면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그걸 구분해내는 건 쉽지 않아요. 실제로 뭐 맥주, 뭐 콜라, 대표적으로 코카콜라하고 뭐 펩시콜라를 먹었을 때, 이건 코카콜라고 이거는 펩시콜라야라는 걸 확실하게 구분해내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콜라 매니아가 아닌 이상, 그죠? 그래서 이런 그 맛 테스트 할 때, 실제로 보면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면 상표를 딱 덮어놓고 그냥 어, 두 개의 잔을 통해서 마셔보면 그 선호하는 콜라하고 일치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온답니다. 실제로도 나오고 있고요. 저도 예전에 대학생 시절에 이런 맛 테스트에 참여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그 구분하기가 쉽지 않죠. 예,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미각 단서로서 어, 활용이 되는 거고요. 제품을 경험하고 이제 그 경험을 통해서 이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런 소비자들의 미각적인 기호라는 게 문화 트렌드를 결정시켜주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최근에는 이런 웰빙이라는 것은 몇 년 전부터 꽤 붐이 일기 시작했죠. 그리고 몸에 좋은 음료를 찾는 소비자가 많아졌어요. 젊은이들도 이제 몸에 좋은 건강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죠. 과거에는 거의 잘 손대지 않았던 음료, 한방 음료,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한 선호가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건강에 좋은
음료를 찾게 되니까 그런 한방의 맛이 느껴지는 거. 옛날에 젊은이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우엉차 같은 거. 그죠? 그리고 뭐, 이런 리챔이라는 그, 그 제품들 있잖아요. 그죠? 짜지 않아야 된다. 너무 짠 부분이 많이 느껴지면 소비자들이 싫어하고 건강에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 짜지 않은 부분을 강조한 광고일 수 있죠. 그러고 나서 매출이 굉장히 상승을 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미각이라는 건 그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감각들에 대한 부분, 이게 제가 PPT를 PDF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 형태가 많이 좀 안 좋아졌는데, 요건 나중에 수업 시간에 한번 더, 다음 시간에도 제가 이 동영상 강의를 하기로 돼 있죠. 그러면 제가 요 부분부터 다시 PDF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